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정보사에는 군인도 있지만 군무원이라고 민간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 군무원의 예. 개인 노트북에 우리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있었고 이 명단이 의도적인 유출인지 해킹인지에 뭔가에 의해서 통째로 외부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군무원에 대해서 이 군 방첩 당국이 영장을 청구를 했죠. 예,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정보사나 이런 정보기관의 인터넷망은 외부랑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간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군무원은 해킹을 당해서 자기 노트북에 뭔가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자기 노트북에 있는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 블랙 요원의 명단 자체가 한 곳에 모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블랙 요원이라는 거는 이게 외국에는 쉽게 말하면 스파이고 간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명단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 사령관도 다 알기 어려워요. 곧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될 텐데요. 취합 자체가 불가능한 게 상식적인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화나 이런 거를 많이 보면 무슨 스파이 리스트를 뭐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사람이 죽고 뭐 거액이 오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의 노트북에 여러 명의 리스트가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뭐 방첩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게 지금 현재 방첩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는 조선족에게 넘어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약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예. 그 정도까지죠. 그 정도까지 지금 알려진 내용인데요. 근데 아마 그 정보사령부의 속성상 그 대북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 그중에서도 북중 접경일 겁니다. 그리고 일부 동남아 이럴 텐데요. 결국 북중 접경에서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이 조선족일 테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영화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 사실 이 블랙 요원은 예. 아까 그 안영현 위원이 얘기했지만 회사 상사도 모르고 회사 동료도 저 사람이 블랙인지 모르고 심지어 가족도 이 사람이 블랙인지 몰라야 그렇죠. 블랙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길게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탑 같은 거죠. 근데 이 명단이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명단이 통째로 유출됐다는 건 그 국가의 정보 역량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무너지는 건데. 자, 그럼 그 블랙 요원들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블랙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변도 모르고 좀 모르는 건데 난데없이 자기에게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기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 한 게 블랙은 아니었지만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정원에 계셨던 이 요원 한 분이 암살당한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이 관련된 법이 되게 강화된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아테네 지부장의 이름을 누가 한 명이 깐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블랙 요원, 특히 이게 요원인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까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까는 거나 이게 공개된다는 좀 약간 순화된 용어로 좀 바뀌었어요. 예. 근데 정말로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밀을 빼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 동료들의 목숨을 팔고 돈을 받는 거니까 이건 단순한 스파이 간첩 행위를 떠나서 사실상 이 폐륜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이자 폐륜이자 국가적으로는 위해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문제는 뭐 그분의 개인적 양심의 문제라 쳐도 이런 그 어떤 국가의 기관망을 흔드는 거고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면 이런 범죄를 졌으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번 사건 외에도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보사의 공작팀장으로 있었던 아마 잡히기 전에는 소령 계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중국에 있던 우리 비밀 요원 5명의 명단하고 한 100여 건 되나요? 이런 군사 기밀을 중국하고 일본 요원한테 팔아넘긴 적이 있습니다. 건당 얼마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야, 아니 이분들 블랙 요원으로 양성하고 기밀 유지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텐데 이걸 파는데 100만 원에 팔았다. 사람 목숨값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더 황당한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소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았을 때 자기 스파이의 명단을 넘기고 난 다음에 징역 4년을 받고 지금 현재 이렇게 멀쩡하게 밖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전 세계 몇 개나 될까? 네. 몇 개나 될까? 뭐가 아마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디서 감사패 하나 받으셨겠는데 그분?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정원이 정보상이 사실 그때만 해도 물론 30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정보 활동이라는 것들이 권위주의 정권의 어떤 정권 보유와 연결되는 것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색안경을 우리가 끼고 봤고 이런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보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되니 벌써 30년이 지났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그 블랙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국가 기밀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진보 정권에서 주로 벌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무래도 북한, 중국 이런 데에 대해서 뭔가 온정적인 시각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이 정권 차원에서도 또는 또 정보기관도 잘 못 느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 요원 그 유출 사건을 그 군 방첩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수사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정말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국가의 정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 자체만으로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테고요. 아마 현재 대공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그리고 과거의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던 국정원이 모두 다 협력을 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정보가 유출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중에 3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정원은 현재 대공수사권이 없습니다. 배성기 의원. 네. 왜 우리나라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나요?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고 경찰로 넘겨라 해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뭐냐면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국정원의 수사는 지난 뭐 4, 50년 넘게 굉장히 오래된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망이 있고 수사망이 있는데 그것이 와해되다 보니까 이 경찰로 넘어간다고 해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노하우도 그다음에 정보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와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대북 유화 제스처 쓰면서 북한과 잘 지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 모든 국정원이 하는 대공 수사를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망가뜨린 거 아니냐 의도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대공수사권 문제가 지난 총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후원장담을 했어요. 자신들이 총선에서 이기면 가장 먼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국정원으로 다시 이 재이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후원장담을 했는데 총선 결과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200석 가까운 범야권 200석 가까운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참패하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요. 지난 7월 3일입니다.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그나마 국정원에 남아있는 안보 관련 수사에 있어서 조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 혼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사권은 강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내가 저 사람의 정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인신 구속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강압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조사는 뭐냐면
이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냥 정말 서베이 해보는 거예요. 이런 권한이 지금 국정원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안 된다는 박탈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 11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범죄 관련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제치,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권한을 폐지하는 겁니다. 자, 대공 수사권 뺏는 것도 모자라 조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내용인데 좀 미안한 내용이지만 이 낸 의원들 11명이 상당수가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대학 총학생회장 하던 때가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 국정원도 그렇고 정부사도 그렇고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본인들도 국정원 정부사 다 운영해 봤잖아요. 근데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렇게 국정원을 의회가 앞장서서 손발을 다 자르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적성국이 분명한 그 상대를 향해 가지고 어떤 수사나 조사를 못하게 하는 데는 네.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찰의 영향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이 간첩이나 대공수사의 기본은 외국이거든요. 요새 누가 그 난수표로 이렇게 그 뭘 보내거나 직파간첩이나 이런 거는 드물어졌고요. 주로 대부분 이제 이야기되는 거는 해외에 가가지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 해외에 이제 움직이는 망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국정원이 제일 잘 알거든요. 경찰은요 해외에 조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공작은 경찰이 잡을 수가 없고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해외에서 간첩 수사를 하면 한 5, 6년 이상씩 봐요. 네.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에 블랙이 있든 아니면 화이트 요원이 활약을 움직이든 뭐 대공용의증이 있는 분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한 5년씩 6년씩 7년씩 쫓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법원을 가면 이게 명확하게 사진이나 증거가 없으면 채택이 안 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계속 주시를 하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통과시킨 국정원법으로는 그런 건 아예 못하는 거죠.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는 경찰이 나중에 기소를 해도 그럼 다 무죄가 나요. 그렇죠. 북한 요원과 간첩들한테 그냥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알아서 잘 활동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이제 원론적이고 하나의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시고 국정원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 중정이죠. 중정에 뭐 대공 수사 쪽은 안 하고 주로 해외 정보 담당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분 회고록을 보면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왜 국정원이 가지고 와야 되고 경찰이 단기간 내에 이 대공 수사권에 그 복원하기가 어렵는 한 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재임 중에 첫 번째로 보고받은 간첩 사건이 목사 간첩 사건이었다고 해요. 이 내용이 이 간첩인 목사 이분이 신학대학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북한에 보고를 하고 있는 현장을 국정원 요원들이 검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검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그것도 하고 현행범으로 검거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대담하죠. 그것도 네. 신학대학에 네. 사무실에 컴퓨터로 대북 보고를 한다. 아니 바보 아니면 천재죠. 네.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닌 천재인데 이 현장을 이 바보 아닌 천재인 간첩의 범죄 현장을 국정원 요원들이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카메라 다 찍었대요. 네. 자, 근데 이 이병호 국정원장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보통 이런 간첩 혐의자가 잡히게 되면 상당히 상심에 차하거나 쑥스러워하는데 이 목사 간첩은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너희 국정원의 만행을 잊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대요. 자, 뭐 그것까지도 황당한데, 자, 그 다음에 민변 그 변호인들이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종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후로는 입을 딱 닫아버리죠. 네. 대공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도 여기까지밖에 수사를 못한 상태에서 묵비권이 들어오고 나니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고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받은 건 3년형이었답니다. 이병호 원장이 그 국정원 아마 그 특활비 문제 때문에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받은 형량이 3년 6개월인가 그러는데 이 간첩이 받는 건 3년형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네요. 사실 그 이제 책도 갖고 나왔는데 책 제목이 좀 무섭긴 합니다.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이 책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의 분이건 진보 성향의 분이건 저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국정원을 비난하는 사람도 그리고 국정원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분이 아마 보안의 선을 타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개한 것 같은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대공수사권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자 이게 국제적으로 물론 지금 이제 점점 이 국제적 양극화, 이 외교 안보 있어서의 이제 새로운 신냉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은 점점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도 뭐 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이라는 국정원의 손발을 잘라놓고 그리고 정보기관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항상 이게 반복이 되는 게 결국은 인사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국정원이 이게 한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정군 홍군 하듯이 싹싹 바꿔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한 곳을 잡고 일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근데 대공수사 오래 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요? 정치적 바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좀 덜 타고 이렇게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이제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전에 그거를 맡았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죠. 이전에 그 담당하셨던 한 분의 말씀은 이제 시간이 5년 정도 남은 것 같다. 왜 5년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5년 지나면 계급 정년에 걸려가지고 다 나간대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노하우라는 건데 누가 이거를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방법을 책으로 적어주지는 않거든요. 문서로 남기진 않는데 이 노하우는 누가 직접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이제 한 5년 있으면 나간다는 겁니다. 5년 뒤에는 대공수사권 돌려줘도 아마 국정원도 똑같이 헤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소위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의 그 운영했던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요. 국가관도 다르고 이분들은 이 북한이 사실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고 위협하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생각은 북한을 대화하고 협력하고 같이 딜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북한에 대해서 정보 역량이야. 그냥 북한하고 대화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의 그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한 이 침투나 이런 거에 막을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국정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캐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정원의 역할이 변질되는 거, 그러니까 국정원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젊었을 때 국정원에 대해서 자기 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피해의식 때문에 국정원을 자꾸 탄압하고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국정원 무력화 법안, 국정원 무력화 조치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기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뭐냐면 아까 배성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가 또 때로는 교류하고 손을 잡아야 될 이중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교류하는 일에 있어서는 통일부가 나서면 됩니다. 뭐 통일부가 북한을 북한과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데 통일부가 앞장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통일부는 북한과 교류, 북한의 정보를 정확히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실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국정원은 적으로서의 북한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을 하고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냥 각 기관들이 각 부처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그냥 안 해야 될 일들 하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섞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국정원 입장에서는 자기 분열적으로 보이는 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항상 북한하고 무슨 협상을 하네 뭘 하네는 전부 다 국정원이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반대쪽으로는 이 공작을 한다는 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그때는 협상을 할 때는 통일부라는 기관을 내세우면 되는데 또 그건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북한이 국정원이 나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을 붕괴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당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랑 대화하면서 니들 우리한테 공작하지 마. 이런 무언의 압력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죠. 예.
이 사실 정보기관 문제에 있어서 그 대공수사권 박탈하는 게 이제 민주당 정부 때였고 민주당이 그때도 뭐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의회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먹사니즘이라는 거를 본인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을 준비하고 있구나. 결국엔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념보다는 경제 민생 문제, 약간 여유가 생긴 거예요. 본인들이 보기에 7분 능선까지는 집권할 상황까지 왔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중산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사면 집권한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 같은데 민주당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말 먹사니즘의 시작은 안보입니다. 그리고 안보의 시작과 끝은 바로 정보기관에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지금 172석인가요? 그리고 야권이 갖고 있는 의석을 활용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이 국정원의 정상화 문제에 좀 앞장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